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10일 오전 검찰에 출석을 합니다. 조사를 받기로 이제 작정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이 조사가 중단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다시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법과 관련된 부분들 많은 부분이 이제 진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 무인기가 용산 일대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한 사실 뒤늦게 알려졌죠. 북한 내통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윤 대통령 강한 조치를 할 예정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정치권의 핫이슈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10일 오전 10시 반에 피의자 신분이죠.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자, 이 당 대표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셈인데 그동안 이 대표가 당당하게 검찰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죠. 기자들 앞에 설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자,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 오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러 가시는 일정이 합의가 됐습니다. 지금 야당 파괴하고 정적 제거하는 데 힘쓸 때입니까, 여러분?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네, 계속 확인 중입니다. 저희도 가능한 시간을 잠깐만요. 일 나온 거는 그럼 맞는 거예요? 네, 제가 출석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개석상에 서시나요? 아니면 비공개로 출석하시나요? 당당하게 출석해서 입장을 말씀하신다고 했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0일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화요일을 택했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검찰에 출석을 하는데 자,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왜 이날이고 어떤 각오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10일 많이 이제 추측성 논의가 있었는데 이왕이 할 거면 좀 매도 먼저 받자. 이런 거 좀 당당하게 임하자. 그런 목소리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소환되는 성남FC 사건은 2018년부터 이미 조사가 시작됐고 경찰에서 무혐의로 끝났던 사건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무엇보다 좀 당당하다. 그래서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죄가 없음을 좀 표명하겠다. 국민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 아마 그러한 의지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신 게 아닌가 싶고 그 뜻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아마 이번에 이제 소환에 대한 출석으로 인해서 이제 억울한 누명을 벗으시고 다시 당대표로서 이제 거듭나시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예, 자, 손영욱 변호사, 검찰에 나가서 굉장히 많은 양의 질문지를 검찰이 준비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회는 이제 임시국회 소집을 해놨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없이는 구속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는 상황인데 검찰은 어떻게 할 걸로 보십니까? 먼저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포토라인 설 것 같아요. 당당하게. 예. 아마 이제 세 가지 이야기할 것 같아요. 네네. 첫째, 나는 이제 10원 하나, 사탕 하나, 먼지 하나 없고 한 점 부끄럼 없다. 예. 이렇게 첫째 주장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두산이라는 거는 기업을 유치하고 애로 민원을 해결해 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성남시 이익이지 내가 개인적으로 한 게 뭐 있냐, 시민의 이익 아니냐. 네. 이런 이제 말을 할 걸로 보는데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처음에 10원 하나 개인적으로 안 받았다? 네. 개인적으로 받으면 직접 뇌물이지 제3자 뇌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제3자 뇌물은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검찰에서는 여러 객관적인 자료로 결국 이제 기업의 민원 하고 이제 대가성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걸 검찰에서 물을 걸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두산이 기업 유치다. 그러면 이게 본인이 2014년에 왜 병원 안 한다고 이행강제금 20억을 왜 부과했습니까? 처음부터 공약에 기업 유치를 해줘야죠. 처음에는 안 했잖아요. 이런 걸 검찰이
아마 추궁할 걸로 보이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개인이익도 됩니다. 이재명 시장이 구단주입니다. 구단주면 본인이 이게 성적이나 이게 본인 홍보라든지 본인 공약까지 선수들이 입고 뛰었지 않습니까? 옷에 본인이 정치적으로 이득도 되고 만약에 이런 기업들 돈을 못 받으면 성남시 예산으로 지원해야 돼요. 그러면 본인이 또 쓸 수 있는 공약 사업 돈이 줄 거 아닙니까? 저는 최근에 K재단이나 동계영재스포츠센터 판례를 보더라도 아마 이게 검찰에서는 법리 검토로 끝났고 넉넉하게 아마 죄를 입증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편집장님, 뭐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이런데 이제 후원금 받은 게 다 대상이 될 걸로 보이는데, 그렇죠.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근데 이제 대부분의 수사는 이제 끝내놓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두산건설 같은 경우는 작년 9월에 두산건설 전 대표하고 성남시의 팀장을 기소를 했습니다. 불구속 기소 상태로 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공범으로 기재가 돼 있다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두산건설에 한정된 얘기였고 원래는 두산건설을 포함해서 6개 관내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다 받았잖아요. 뭐 직접 받기도 하고 아니면 시민단체를 통해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대표는 다 기업 유치 차원이라고 이제 주장을 할 것이 분명해요. 근데 문제는 기업만 유치했으면 이거는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소환될 일도 없어요. 그 기업 유치야 뭐 다 잘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기업을 유치하면서 사실은 후원금을 받았고 그러면서 또 후원금 받은 것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대가를 줬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어서 두산건설 같은 경우는 용도 변경을 해줬고요. 용적률을 상향해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산건설이 1,600억 이상을 거기서 수익을 냈어요. 그 중에 뭐 한 50억 정도를 후원금으로 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대가성이 입증이 되기 때문에 실제 또 두산건설과 당시 성남시 간에 공문이 오간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과거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할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10일 가서 자 이게 기업 유치 차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도 아마 검찰로서 추궁할 내용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검찰의 추궁 내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답변하기 곤란한 지점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이 확정된 날입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회기 시작 3일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해야지 9일 회기가 끝나면 바로 10일 바로 이어서 국회가 열리게 됩니다. 여당에서는 방탄국회다. 철저한 방탄국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를 둘러싸고는 논란이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것도 있고요. 이재명 대표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우상호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남FC 사안으로 이재명 대표를 구속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절대 구속 사유가 안 된다. 그리고 이어서 한 말, 제1야당 당수가 구속되면 나라가 뒤집힌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시죠. 저는 FC 성남을 가지고 조사하고 그것이 유일한 혐의라면 전 절대 구속 사유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 비리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정치사에 사람들이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제1야당의 당수를 구속시킨 전례가 없어요. 한 번도 없던가요? 나라 뒤집어지죠. 자, 박홍근 원내대표도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장 청구나 신병 구속까지 갈 사안 아니다. 무슨 증거인멸 도주하겠느냐, 야당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자, 뭐 검찰도 이 민주당이 반발이 거셀 거고 체포동의안 내에서도 뭐 어차피 부결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무리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김현지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국회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이면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예상을 했긴 했었습니다만 임시국회 소집이 169명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소집 요구서가 제출이 돼서 1월 8일에 끝나는 임시국회가 1월 9일부터 다시 연장이 되고 공고기간 사흘을 계산을 해서 이제 10일 날 출두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야당 당수가 구속이 되면 큰일 난다, 뭐 뒤집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야당 당수 아니라 누구라도 법과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수사를 해서 재판의 결과를 봐야 되겠죠. 누구라도
그 성역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대통령도 법률과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탄핵이 됐던 그런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가 작동한다면 누구라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것이고 소환 조사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재판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제가 소환 조사를 받겠다는데 무슨 방탄이냐 이렇게 받아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대표 표정을 두고도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본인의 방탄 국회 프레임에 갇혀서 그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어떻게 해소하실 방법을 생각하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아니 제가 소환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뭘 방탄하죠? 네, 다음 질문으로 가죠. 제가 저 이재명 대표의 표정을 보니까 그 마음이 참 짠하네요. 이재명 대표가 아주 통 크게 내가 질문 다 받겠어 이랬는데 질문을 하니까 뜨끔한 거예요 또. 저 표정은 가소롭다는 표정인데 그리고 또 표정이 아니라 임시국회 열어서 방탄국회를 하려고 하는데 들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재명 대표는요 너무나 지금 겁에 질려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요 소환에 응하겠다 그랬어요. 회기하고 전혀 무관해요. 그래서 내가 소환에 응하겠다는데 무슨 방탄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방탄은 방탄소년 BTS 가서 찾아라.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소환에 응합니다. 네. 자, 뭐 김재원, 정봉주 의원 서로 간에 뭐 이 표정을 놓고 해석이 다른데, 자, 김행주 의원님 어떤 마음일까요, 이 대표는요? 그래서 이제 뭐 임한다고 하지만 왜 내 말을 믿지 못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인데 우선은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저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방탄이라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무리하게 임시국회 소집을 하는지 사실은 설 지나서 해도 되거든요. 왜 이렇게 국회를 열어서 정부를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욕을 하면서 도와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네. 물론 뭐 일몰법이고 여러 가지 일을 언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까?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당대표가 본인이 스스로 10일이나 12일 조사받기로 했으면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요. 네. 본인은 겉으로는 나는 조사받는다 해놓고 다른 한편으로 임시국회 소집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이 대표의 뭐 검찰 출석 확정이 되면서 검찰도 이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뭐 야당 대표를 그냥 불러서 한번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할 텐데요. 지금 뭐 성남 FC 관련 소환입니다. 근데 앞으로 남아있는 게 뭐 대장동 관련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줄줄이 이어질 것 같은데, 자, 손정익 변호사님, 검찰이 뭐 이 사건 다 다르잖아요, 수사 주체가. 그러면 매번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병합은 아니고 각자 이제 그 수사에서 각자에게 기소하는 걸로 아마 검찰의 방침은 그렇게 보이고요. 지금 이제 그 FC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마 곤란한 질문은 바로 이제 위례 프로젝트 팀에서 5억을 낸 거. 이거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거든요. 뭐 두산이나 네이버나 차병원은 기업이지만 이 위례 팀이 210억을 벌게 해서 정진상 실장이 지금 그 부패방지법으로 이제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저는 위례가 5억을 성남 FC 낸 거는 어떻게 과연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게 아마 검찰에서 집중 추궁하고요. 그리고 이제 더 검찰이 또 보는 거는 바로 이게 그 성과급입니다. 결국에 기업들 턱해주고 민원 이래가지고 이게 돈을 모았는데 무슨 이게 직원들이 한 개에서 성과급을 최대 20%까지 주는데 이것도 이게 현금으로 간 것도 상당수 있고 또 서류도 이게 사후에 허위로 꾸민 서류가 많습니다. 이런 이제 그 성과급 이 문제도 집중 추궁할 거고 마지막으로 이게 또 정진상 실장이 사실상 구단주 역할을 하면서 차량이라든지 또 이렇게 외국 출장이라든지 이런 이게 법인카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저는 성남 FC에서 집중 추궁하고 바로 이제 끝나면 또 이제 그 대장동이 있고 그다음에 또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건찰에서는 건 바이 건으로 계속 불러서 별도로 기소하는 관할이 하나는 성남법원이고 또 하나는 수원법원이고 하나는 또 중앙지법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재판을 어떻게 저는 한꺼번에 다 할지 지금 선거법도 6개월 내에 끝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앞으로 이게 저는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보기 좀 어렵다. 왜냐면 이게 재판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법정에서 주로 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기소가 이제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이 나머지 세 가지 사건은 뭐 봐야겠습니다만,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지금 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전순희 대변인, 뭐 당내에서 이것 때문에 이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하고 있다. 좀 골치 아프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결국에는 민주당이 지금 위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당내에서 이제 친 이재명 계열이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비이재명 계열이 있고, 거기 안에서 어떠한 분열이라든가 어떠한 뭐 당 개파 이런 것들로 지금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문제점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은 오히려 자체적으로 원칙과 그런 그 어떤 소신을 세우고 어떻게 진짜 강한 야당으로서 국민을 위해 섬기고 강한 야당으로서 경제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민생을 위해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거를 얘기를 해야지 자체적으로 무슨 개파라던가 누구에 대한 그 책임론이라던가 이런 걸로 해서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결코 국민을 위한 야당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12월에 민주당이 복당을 했었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이재명 대표를 김 전 대통령 DJ와 비교하느냐, 이런 또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늘 해명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게 큰 고초를 겪고 있는데도 이재명 대표가 잘 대처를 하고 있다. 그걸 강조한 거지. 어떻게 특히 제가 모셨던 김대중 대통령님과 그렇죠. 예. 이재명 대표를 같이 비교하겠느냐. 이건 아니에요. 김대중 대통령보다 대단하다. 이렇게 두 분을 비교해서는 안 되죠. 예, 자, 큰 고초를 겪고 있는데 잘 대처하고 있다. 그걸 강조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김민주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 뭐 온갖 고초를 겪고도 잘 버티고 있다. 뭐 그 말씀 자체는 어떻게 보면 뭐 사실이다라고 생각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초도 다 같은 고초가 아니죠. 고초의 원인이나 그 뭐 여러 가지 결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비교하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이 정권 바뀌고 나서 전 국정원장 자리에서 내려오자마자 방송에 이제 출연해서 제일 먼저 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발언이 그 국정원에 X파일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상 국정원법에 의해서 국정원에서 간부를 지낸 분들은 공무상 연관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국정원법 위반 소지도 있는데 연일 계속해서 내가 이 입을 열면 뭐 여러 집이 이혼을 할 거라느니 이런 가십성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연일 방송에 출연하셔서 어떻게 보면 저는 김어준 씨를 능가하는 방송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리를 다치셔서 방송에 나오시고 서해 피격 공무원 검찰 조사를 받으신 날에도 오전에 2번이나 방송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열성적으로 방송하시는 것은 좋으나 모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비유를 해서 말씀하신 것도 또 이를 곧 뒤집은 것도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 생각하고 좀 자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박지원 원장님께서 물론 이재명 대표의 지금 뭐 사법 리스크라던가 이제 분당론이라던가 자체의 뭐 개파 갈등이나 이런 거를 자체 내에서의 문제점, 그 외부에서 압박들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들을 평가를 높게 하셔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뒤에 워딩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의 인사회 때 문재인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간 이재명 대표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박지원 전 원장이 무조건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옹호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편이기 때문에 할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문제점은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시는 그런 원로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히 치명적이 될 수 있는,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게 바로 대장동 논란일 겁니다. 근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김만배 씨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병원에 있으면서 재판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금고지기로 불리는 두 측근이 구속 기소가 됐고 본인이 오피스텔에 숨겨놨던 100억 원이 넘는 수표 이런 것들도 다 압수가 되는 그런 사면 초과의 상황으로 몰렸습니다. 몸도 나았는데 TV조선이 단독으로 이 응급실에 실려 들어갔다가 뛰어서 나오는 그 모습을 들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검찰이나 법원이나 뭐 안 부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곤혹스러운 처지일 텐데 오늘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저렇게 실려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부인이 모는 차를 타기 위해서 뛰어나오는 모습이 저희 TV조선에 의해 단독으로 포착이 되면서 건강 상태에 대해 법원이 직접 확인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이 김만배 씨가 오늘 지금 나오는 모습이 나올 텐데요. 예, 뭐 침대에 실려갔던 분이 저렇게 문을 열고 걸어 나오죠. 그리고 살짝 뛰기까지 하죠. 저러다 보니까 뭐 건강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오늘 검찰에 출석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기자들한테 돈 준 이유에 대해서 검찰에서 물어보던가요? 기자들한테 혹시 뭐 자금 성격을 어떤 건지 좀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사용증을 안 쓰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조사 중단되지 23일 만에 퇴원 후 첫 검찰 조사였습니다. 지금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는 김만배, 유동규, 그리고 이 남욱 변호사, 이 세 사람의 진술 중에 김만배 씨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진술은 거의 일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김만배 씨가 이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하나의 키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데, 자, 서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좀 뭔가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어떨까요? 저는 이제 있다고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도 이게 천화동의 1호의 428억 예. 이게 내 거다. 이 말은 이제 못할 것 같아요. 바로 이제 5명의 정은 일치합니다. 첫째는 이제 남욱 변호사, 그다음에 두 번째가 유동규, 그다음에 세 번째 정영학 회계사도 인정했습니다. 예. 이재명 측이라고. 네. 네 번째 결정적인 게 정민용 변호사가 남욱 변호사에게 명의신탁 서류를 이렇게 꾸민 게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걸 이재명 측에 어떻게 전달할까? 그런 명의신탁 서류를 꾸며가지고 허위 소송을 해서 패소하면 돈을 주면 끝내주라. 예. 이런 게 네 번째 정민용 변호사가 넣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가 과거의 김만배입니다. 네. 과거의 김만배 씨는 이게 그분 거다, 내게 아니다 이렇게 진술했거든요. 이런 게 5명의 진술에 배치될 때 끝까지 이걸 내 거다 이래 우기기는 어렵지 않을까. 예. 그래서 상당히 진술의 변화가 보이고 그러면 하나 가능성은 100%에게 유동규 씨 거다. 예. 과거의 검찰 기소처럼. 그렇죠. 근데 그것도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동규 씨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김문기 씨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개 산하기관의 본부장입니다. 예. 아무 권한이 없는데 700억을 줄 리가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거는 이제 결국 이재명 측의 총유, 선거자금, 남욱 변호사 말처럼 이런 식으로 인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 실제로 어떻게 진술했는지 아직 저희들이 취재한 건 없으니까 나중에 보도를 통해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만,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이후 처음으로 이제 23일 만에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는데,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기자들과 수억 원대의 돈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 김만배 씨는 한국일보에 1992년 입사를 해서 뉴시스와 머니투데이를 거친 언론인 출신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뭐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법조 쪽에 있을 겁니다. 법조 출입하는 기자들. 그런데 이 거래 액수가 너무 좀 커요. 최 편집장님, 어떤 일이 있은 겁니까? 글쎄, 지금까지는 이제 뭐 집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러면서 김만배 씨가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남욱 변호사하고 정영학 회계사한테 집을 마련해 줘야 되니까 3억씩 내라. 나도 3억 낼게.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남욱 변호사 증언에 따르면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 3억 합쳐서 6억만 주고 김만배 씨는 3억은 자기는 안 냈더라. 이제 이런 증언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은 1억 원, 또 한 사람은 8천만 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다 이제 사인 간의 거래다. 본인들은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또 일부 갚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정영학 녹취록이라는 데 보면 자, 기자들한테 뭐 이렇게 해서 카톡으로 뭐 영수증 같은 거 받아, 뭐 차용증도 받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 전후 맥락을 보면 이게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의장 거래일 가능성 같은 걸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해당 기자들은 본인들이 뭐 돈을 빌려주고 받고 뭐 이런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2019년, 2020년 이즈음에 과연 김만배 씨가 돈이 1억 원이나 또는 8천만 원이 없어서 이 기자들한테 빌렸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고요. 왜냐하면 2019년부터 대장동과 관련한 수익이 막 생길 때거든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이거는 본인들의 해명은 있는데 그 해명이 과연 맞는 것이냐 하는 부분은 검찰이 추가로 확인을 해야 될 대목이다. 그래서 아직은 뭐 기자들이 중견 기자들이 저 김만배 씨한테 저걸 해서 무슨 그 대단한 비리를 저질렀다고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한겨레, 한국일보, 중앙일보 이 간부급 기자들입니다. 김만배 씨가 이제 뭐 제법 경력이 되다 보니까 본인이 알고 지냈던 사람들도 이제 간부급이 된 거죠. 근데 이 법조와 또 관련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본인이 활동을 하는데 뭔가 기사를 막으려고 한 게 아니냐 뭐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특히 한겨레 기자 같은 경우에는 6억 원을 아파트 분양 대금 명목으로 빌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억은 갚았고 나머지 4억은 김만배 씨가 출소하면 이 갚기로 약속이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한겨레에서는 사과문을 낼 정도로 이번 사태를 그렇게 가볍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본 회사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겠다. 그리고 이 업무에서는 다들 중앙일보는 이제 기자의 해명을 들어본 다음에 추후 조치를 한다 그랬는데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일단 업무 배제를 한 상황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일보,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9천만 원, 8천만 원을 빌려줬다가 9천만 원을 이자까지 합쳐서 받은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뭐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등급별로 진짜 50억 받은 사람이 있고 5억 받은 사람이 있고 5천만 원 받은 사람이 있고 그야말로 그때 당시로서는 그 김만배 씨로부터 뭔가 특전이라도 받지 않으면 좀 바보된 듯한 그런 분위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 보면 그 당시에 대장동 프로젝트가 건강하지 못했다. 뭔가 이제 불법적인 거라든지 실제로 언론을 입막음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것이 뭐 구체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정말로 뭐 억울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적으로 돈을 빌렸다가 뭐 갚아주려고 했는데 때를 놓쳤다든지 또 이 시점 이전의 부분들이 있다든지 또 개인 간의 관계를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와 같은 것을 구조적으로 돈을 모아서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들이 하는 프로젝트 자체가 말하자면 공공성이라든지 건강성을 잃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한 그런 처사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종편 채널의 한 기자는 명품 브랜드의 뭐 구두를 받았다 이렇게 또 SBS가 보도하기도 했었고요. 기자들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기자가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김만배 씨 돈이 이게 또 논란되는 게 이제 로비용 아닌가 이런 부분입니다. 뭐 개인적인 친분에서야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근데 불법 자금 거래는 없었다. 그리고 정치권, 법조계 로비 부인해 왔었거든요. 한번 보시죠. 회사 계좌에서 수차례 현금 인출하신 것 관련해서 조사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처와 이유, 이 조사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불법은 없었고요. 제가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350억 원 로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어떻게 입장이십니까? 사실이 아닌 말들이 오갔지만 불법적인 자금이 거래된 적은 없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계좌 추적 등 자금이 입출구를 철저히 수사하신다면은 이 현재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 의혹이 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때문입니다. 거기에 담긴 내용을 보면 김만배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걔네들이 이제 기자들이에요. 기자들은 현찰이 필요해. 내가 지금 하고 있어. 걔네들한테 카톡으로 차용증을 받아서 2억씩 주고 분양받아 준 것도 있어, 아파트. 뭐 이런 대목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대장동 관련 기사를 막기 위해서 로비를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일부에서는 좀 제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 사실관계가 규명이 돼야 할 것이고요. 뭐 각 사별로도 이 명예가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히 진상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셨던 이 남욱 변호사의 3억 요구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도가 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연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TV조선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검찰이 대장동 팀의 이제 재산 800억 원 동결 조치를 했는데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모든 이 1, 2, 3, 4, 5, 6, 7 거기에 담겨 있는 수익들이 다 좀 포함이 돼 있대요. 전체 이 돈 번 거는 뭐 4천억이 넘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800억 동결 조치 중 된 거는 1호에서 7호 모두가 조금씩 이렇게 포함이 된 액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대장동 사업에서 생긴 수익 모두가 불법 수익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북에 저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1호는 당연히 뭐 제일 많이 배당됐지만 이미 이재명 척이 있다 이런 논란이 있고요. 그다음에 2호하고 3호는 김만배 씨 부인하고 누나거든요. 이건 당연히 불법 수익으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그 정영학 남욱 변호사 목 이것도 이게 당연히 불법으로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게 이제 뒤에 보면 조모 변호사가 있어요. 그것도 이게 원래 박영수 변호사하고 같이 이게 로펌에 있으면서 계속했으니까 그쪽도 이게 좀 차명에 의심이 가고. 그다음에 머니투데이 또 배모 기자목도 있거든요. 675에. 그러니까 전체가 다 좀 이게 정상적으로 번 수익은 아니다. 이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총액을 다 이게 그 보존 조치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드러나야 될 부분이고 이 돈이 실제로 어디 갔는지가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에 만약 연관이 돼 있다면 이건 치명타가 될 수 있는데 검찰이 어느 수준까지 진실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이었던 분들 내지 또 있는 사람들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 자,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지금은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 의원입니다.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과거 윤 의원이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었죠. 이용수 할머니 모습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문 제조하고 돈은 떼놈이 받아먹고 할머니들한테 쓰는 게 아니고 도대체 어디 쓰는지 쓰는 적이 없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여러 지적과 고견을 깊게 새기는 것과 별거의 문제로 직접 피해자들에게 현금 지원을 목적으로 모금한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30년 정계운동의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철저히 소명하겠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네, 이후에 복도에서 기자들과 이 일문일답을 주고받는 모습이 굉장히 그 당시에 또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 자, 검찰은 윤 의원이 반성하는 모습, 미안해하는 모습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엄중한 법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전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연히 죄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구형을 받고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죠. 특히 이제 정의기억연대는 한국에서 정말 상징성이 있는 단체인 게 잘 아시지만은 일본군 성노예,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시민들이 정말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서 그 문제를 감치 해결하고 할머니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후원금을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가장 큰 단체이고 이제 수요일시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정말 호주머니 코 묻은 돈이 담긴 그런 후원금을 본인 단체 개인의 용도로 사용을 했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 함께 하셨던 시민들에 대한 그런 배신이라고 할 수가 있고 향후 다른 그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시작을 하려 했던 NGO 자체에게도 굉장히 그 후원금 모집에 있어서 악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거는 분명히 한 번은 되짚고 가야 될 문제점이고 향후 청산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한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이런 가운데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돼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금 추가 고소가 됐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이 다른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비슷한 채널에 관련된 비슷한 이야기한 게 이제 추가 고소가 접수돼서 병합을 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많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선닷컴이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 한동훈 장관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돼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이 당시에 술자리에 같이 있었다고 하는 첼리스트, 그리고 이세창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두 사람이 실제로 어디에 있었는지가 경찰이 디지털 기록 등을 통해서 확보를 했다는 단독 보도가 지금 막 올라왔습니다. 자, 이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의 목격자라고 하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더 탐사라는 유튜브가 공개했던 내용 보면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거기에는 첼리스트가 있었고 이세창 씨가 있었다. 거기에 윤 대통령, 한동훈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등장을 했다. 이렇게 이 첼리스트의 녹취를 전화를 이 제보자와 주고받는 걸 기반으로 해서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공개를 했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이세창과 첼리스트, 청담동이 아니라 역삼동에 함께 있었던 게 경찰의 CCTV 그리고 이 첼리스트의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서 특정됐다는 게 지금 막 단독 보도로 올라왔습니다. 자, 최 필장님. 네. 어떤 내용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7월 19일 저녁부터 7월 20일 작년이죠. 7월 20일 새벽 3시까지 이제 술자리가 있었다. 이게 원래 그 제보자가 이제 이 첼리스트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7월 19일에 그 한 12시 정도 이제 경찰 조사에 따르면 12시 정도까지는 술자리에 있었다고 해요. 근데 12시 이후에 넘어가서는 어디 있었느냐 이제. 그래서 그러면 왜냐면 이 그 동거인하고 그러니까 제보자라는 동거인하고 같이 그 전화 통화를 한 거는 7월 20일 새벽 3시가 다 돼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시간, 그 중간 시간이 비어요. 이 중간 시간 동안에 그러면 각자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 첼리스트는 어디 가서 있었던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관심의 대상이었죠. 왜냐면 이 두 사람이 각자 있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는 때로는 뭐 이 제보자가 얘기한 것이 완전히 거짓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저 의미는 7월 20일 새벽에 그러니까 한 밤 12시 정도부터 새벽 3시 정도까지 이 두 사람이 청담동이 아니라 역삼동에 같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청담동 술자리가 없었다는 건 물론이고 술자리가 없었으니까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같이 있을 기회조차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 두 사람은 그러면 역삼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뭐 거기에 주택도 있지만 뭐 유흥업소 밀집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완전히 처음부터 시간 그러니까 그 7월 19일 저녁 시간 빼놓고서 20일 그 새벽 시간은 지금까지 완벽한 거짓으로 꾸며냈던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차에서 내리는 장면 그리고 나가는 장면 차를 타고 따로 헤어지는 장면 이렇게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밤 12시쯤 모처에 와서 새벽 3시에 두 사람이 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는 그런 거거든요. 자, 조선일보가 신년에 여론조사한 내용이 있었죠.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 믿는다 안 믿는다 이게 반반이었습니다. 4대 4대 모르겠다 2.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아직까지 이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데 좀 눈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선닷컴이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을 따르면 이 사람이 그 시간대에 그 목격자라고 하는 유일한 두 사람, 목격자라고 하죠. 더 탐사가 인용을 해서 보도를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있었던 장소가 어딘지가 이제 확실하게 특정이 된 겁니다. 경찰이 그 위치를 파악을 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첼리스트 본인이 했던 말 거짓이다. 스스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거짓이라고 여전히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혀 오지 않았었고요. 저는 그래서 본 적이 없어요. 새벽 3시까지 놀다가 간 거죠, 집에. 높으신 분들이 있고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잊지 못할 사정으로 내가 늦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 거짓말로 인해서 어쨌든 다 피해를 본 거잖아요. 너무 미안하고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 한 부분에서 인정하고 빨리 이제라도 정리하고 싶다. 네, 자, 거짓을 인정했습니다. 그래도 본인들의 확증 편향에 따라 이 사실을 믿지 않는 분들이 여전히 있는데 이제 물적 증거가 이렇게 드러난 셈입니다.
CCTV 확보했고 그 사람들의 동선에 대해서도 나와서 어디까지 갔는지가 다 파악이 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더 탐사나 김의겸 의원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그래도 이게 부인할 건지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과학수사에서 CCTV라든지 블랙박스까지 모든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앞으로 그 향후 인정할지 이게 궁금하고요. 네. 저 여론조사를 보면서 너무 답답해요. 옛날에 로마의 카이사르가 뭐랬냐면 누구나 모든 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네.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이게 아무리 야당 지지자라도 어떻게 본인이 저 70% 가까이가 믿고 있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되는 저는 참 이게 우리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지금 이렇게 명명백백한 증거가 나왔으니 저는 이제 검찰에 촉구하는 게 이게 고소가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더 탐사나 김의겸 의원들이 빨리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해라. 들에게 가짜뉴스 뿌리 뽑아야 됩니다. 특히 모든 가짜뉴스가 한동훈 장관한테 많아요. 옛날에 유시민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500만 원 벌금이 넣었지 않습니까? 계좌 추적. 그다음에 이번에 신성식 법무부 연수 그 위원 있잖아요. 이분하고 KBS 기자도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옛날에 청문회 할 때 아들 명의로 딸 명의로 뭐 이게 50개 그 기부했다는 한겨레 기자도 지금 고소돼 있거든요. 이런 이게 한동훈 장관한테 고소 고발이 허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런 걸 이렇게 뿌리 뽑아야만 우리 민주주의가 산다 봅니다. 자, 한번 이 조선닷컴 단독 보도를 좀 요약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경찰이 처음에는 19일 지난해 이제 7월 19일 자정 넘기기 전에 한 세 사람이 있었던 술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거는 확인을 했대요. 나온 것까지는 확인했는데 그럼 그 이후에 어디를 갔느냐 그걸 못 찾아서 조금 곤란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술자리 욕은 지어낸 얘기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렇다면 두 사람은 과연 어디 있었을까? 그걸 알아내야 이제 완벽하게 이게 없었다는 게 드러날 테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본 모양입니다. 그런데 증거를 좀 찾아가 봤더니 자정 무렵에 처음 술집에서 한 2km 떨어진 서울 역삼동의 모처에서 다시 만난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다시 만났고 그리고 이 새벽 2시 50분쯤 첼리스트가 먼저 장소를 떠났고 이 씨는 그냥 그 자리에 남은 겁니다. 자, 근데 집이 경기도예요. 첼리스트의 집이 경기도인데 문제의 통화. 나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 와서 뭐 그 통화, 문제의 통화가 이 모처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어졌다는 게 지금 경찰이 파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통화가 차 안에서 이루어졌고 청담동 한 술집에서 윤 대통령 한 장관, 김현장 법률사무소 30명이 같이 술자리를 가졌고 자신이 여기서 첼로를 연주했고 근데 한동훈은 윤도현 노래, 동백아가씨는 윤 대통령이 불렀다. 대단했다. 뭐 그 기억나실 겁니다. 그 내용이 모처에서 용인으로 가는 경기도 용인 집으로 가는 그 중간에서 이 남자친구와 이 통화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녹음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전 변호사, 이거는 그럼 끝난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안 믿으실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진보가 좀 파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왜냐하면 그 주장하시는 첼리스트 본인이 우선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청남로 룸바에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뭐 그 한동훈 장관, 뭐 이세창 그다음에 뭐 변호사와 했다.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지금 그 제기를 하시는 게 뭐 얼마나 생산적인 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장만 있고 근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주체적인 근거도 없고 뒷받침할 수 있는 그 모든 게 없는데 이 주장만 나는 옳고 넌 틀리다. 나는 옳으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반대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지 않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몰고 나가는 건 저는 진보가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형태라고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 탐사가 지금 이렇게 보도하는 것은 저널리즘, 사실에 입각한 권력을 견제하는 형태에서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사실이 없는 형태에서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특정 코인을 위해서 자극적이고 사람들이 클릭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서 기사가 작동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언론이 어떻게
그 언론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전 자체를 좀 묻고 싶고 그래서 이런 일은 다시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탐사는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A씨가 새벽 3시에 겨우 못 나가다가 이제 겨우 끝나가지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본인이 경험했었던 경악스러운 현장을 40분간 들려준다. 통화 녹취는 7월 20일 새벽 2시 59분에 시작한다. 그러니까 거기 모처에서 나오면서 이제 바로 이제 전화를 한 것 같아요. 바로 전화를 하면서 그 뭐 윤 대통령, 한 장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한 건데, 자 첼리스트는 이 더 탐사라는 데서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이상한 이야 쪽으로 몰아간다 이렇게 또 하소연한 적이 있습니다. 보시죠. 전화가 왔는데 들으면서 없다고 하고 그리고 차단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문자로 계속 오시더라고요. 신빙성이 1%도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뭐 제가 자기한테는 듣고 싶은 거 계속 듣고 싶은 거고 제가 뭔가 위험해서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것처럼 다 짜집기하고 편집하고 앞뒤가 없어요. 네. 자,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지난번 경찰 조사 일부가 이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죠. 그때 이미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가짜로 판명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은 이제 일종의 그거를 뭐 완벽하게 확인해주는 뭐 이런 기사라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그때도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서 확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담동에 있는 그 바에 그 저녁 시간부터 해서 12시, 밤 12시 이전에 거기를 떠난 게 확인이 됐어요. 그거는 그냥 뭐 누가 증언을 바꾸고 진술을 바꾼 차원이 아니고 휴대전화 위치, 휴대전화는 늘 사람과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확인한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뭐 그 사람들이 청담동에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없었다는 게 그때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 더 탐사가 제기했던 의혹은 완벽하게 무너졌던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12시부터 3시 이거는 사실은 뭐 굳이 확인 안 해도 되는 건데 이것까지도 이제 경찰이 완벽하게 확인을 해서 그렇게 되면 7월 19일부터 7월 20일 새벽 사이에 모든 동선이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느 하나도 이 더 탐사의 그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게 입증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번 휴대전화 위치 추적 이때 이미 다 사실상의 객관적인 그 사실관계들은 확인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이른바 제보자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첼리스트의 전 남자친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첼리스트 자신은 사실상 사실혼 관계였기 때문에 이 법적인 문제를 책임을 두 사람에게 묻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소송도 제기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한 사람의 전화 통화 내용을 확인 없이 함부로 제보의 형식으로 이 유튜브 채널에 넘기고 그걸 제대로 확인 않고 또 이렇게 이 유튜브에 내보내는 형식이 되면서 나라를 아주 뒤흔들었던 그런 부분들 아직까지도 그쪽에서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김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이 사건이 빨리 좀 일단락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의겸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서 이런 것을 한동훈 장관 국무위원에게 질의를 해서 이와 같은 파장을 불러왔다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장문 발표가 아니라 분명히 사과를 하시고 지금 민주당의 입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그 직책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가 내려놔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요구하고 계시고 또 그래야 최소한의 사과를 직접 표현하는 그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산의 부시장이 있죠. 이성건 부시장. 더 탐사가 이 술자리에 있었다고 지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아마 같은 사람이 그때 거기 있었나 봐요. 이분은 출장 가 있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해외 출장. 예, 해외 출장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성건 부시장 이름을 이야기했다가 낭패를 봤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사과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는 이제 이 사과문 게재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이성건 부시장이 1억 원짜리 소송을 별도로 제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책임 있는 좀 이 내용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잘못됐으면 바로 사과하는 게 원칙인데 그걸 잘 하지 않는 부분 왜 그럴까? 많은 분들 대충 의도는 아실 겁니다. 더 탐사라는 곳 뭐 지난달에 이 유튜브에서 엄청난 수익을 얻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그걸 위한 걸까?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장제원 의원과 함께 윤핵관의 투톱으로 불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어제 3.8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 권 의원은 어제 윤심 영향 아니다, 스스로 내린 결단이다 그랬는데 자, 이제는 관심이 나경원 전 의원에게 몰립니다. 이른바 친윤, 윤핵관, 윤 대통령의 마음, 윤심 과연 누구에게 있느냐?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마음을 두고 있을까 없을까? 거기에 따라서 전당대회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뭐 많은 분들은 뭐 윤 대통령 스스로도 윤심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이 어떻게 될지가 또 궁금한데 먼저 권성동 의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대통령과 논의할 상황이 아니고요. 제가 스스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친윤계 교통정리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그렇게 정치적인 본인의 고독한 결단이겠죠. 희생적 결단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의 단합을 도모하는 커다란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권성동 의원님 하신다 그랬는데 안 하셔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네요. 친윤계 교통정리 한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글쎄요. 저는 꼭 그렇게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다 개인적인 어떤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른 판단이겠죠. 예. 자,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아마 이 김장연대, 김기현 의원과 장제원 의원 간의 연대, 다시 말해서 김기현 의원의 힘이 좀 몰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 나경원 전 의원의 인기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나 전 의원이 이게 포기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좀 윤심이 누구에게 갈까 이렇게 지금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자, 손영익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 권성동 의원이 낙마한 거는요, 윤심은 저는 아니라 봅니다. 민심, 당심에서 낙마한 거예요. 본인에게 여론조사가 워낙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낙마한 거지. 저는 지금도 윤 대통령의 마음은 무심이다. 지금도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저는 몰아가는 건 아니다. 네. 이렇게 저는 믿고 있고요.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장제원 의원이죠. 네. 지금 이제 권성동 의원이 낙마하니까 장제원 의원이 뭐 최고위원은 청년 최고는 장해찬이다. 예. 이런 식으로 또 대표는 김기현이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예. 이걸 교통정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언제 장제원 의원한테 교통정리는 누가 합니까? 교통경찰이 하는 거예요. 누가 이게 교통경찰 시기 줬습니까? 예. 본인이 저는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고 있다 봐요. 본인이 언제 교통경찰입니까? 왜 본인이 교통정리를 합니까? 교통정리는 교통경찰이 하는 거죠. 저는 지금 이게 윤심파는 윤심을 참칭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이게 권성동 의원과 마찬가지로 장제원 의원에게 백의종군을 해야지. 이렇게 자꾸 경선에 물을 흐리면 공정한 경선이 안 되고 화합 축제장이 안 돼요. 억지로 저는 찍어서 이게 누굴 낙마시키거나 못 나오게 하는 이건 잘못된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나경원 의원에게 놓을 거로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여론조사 모든 여론조사의 거의 1위가 대부분인데 여론 1위가 안 나온다면 말이 됩니까? 저는 이게 뭐 나경원 의원도 윤심입니다. 친윤이에요. 따라 저는 충분히 놓을 걸로 예상하고 상당히 선전할 걸로 봐요. 자, 장제원 의원도 뭐 친윤계 교통정리 아니냐 그랬더니 그게 어떻게 그러냐. 고독한 결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이 뭐 교통정리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김영기 의원님 보실 땐 국민의힘 모습 어떻어요? 글쎄요. 어쨌든 결선 투표제 그리고 또 당심을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당 개정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윤 대통령의 의중이 이번 전당대회에 실려 있고 또 그것이 거의 김장연대로 구체화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물론 나경원 의원도 본인이 일단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인지도가 높게 나오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하겠죠. 네. 그러나 실제 막상 본 레이스에 들어가면 저것이 뒤바뀌어질 겁니다. 그리고 뭐 제 입장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대표되면 좋습니다만은 그런 비전들을 과연 그 나경원 의원의 대표 체제로 과연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을까?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나경원 의원의 출마 여부가 이번 국민의힘 그 당 대표 선거 그러니까 전당대회에 있어서 가장 큰 지금 변수로서 작용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계신데 지금 사실 당 내외의 여러 인사들이 나경원 의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름대로 의견 표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김정재 의원 같은 경우는 길게 보라.
그러면 자리를 맡지 마시지 그렇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장예찬 청년 최고 출마를 본인은 변을 밝혔으면서도 나경원 의원에 관해서는 이 저출산 고령화 내지는 기후환경 대사가 워낙 중요한 일이니까 불출마하는 것도 헌신의 방법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김용태 전 최고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명분이 또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뭐 출마해야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나경원 의원 본인도 내적 갈등이 상당히 심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사실 그 자리를 받았을 때도 본인도 상당히 고심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로와 상의를 해서 대통령이 그런 임무를 맡긴다면 받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느냐라는 조언을 듣고 그 자리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설 전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까 뭐 그 정도는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요, 이 친윤에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드러난 게 어제 행사장에서 한번 나온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배현진 의원 지역구 행사가 송파에서 열렸는데 이 30명 넘는 친윤계 의원들이 결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의원만 마이크를 줬어요. 한번 보시죠. 대통령이 꼭 말을 해야 알아듣습니까? 아니, 눈빛만 보면 알아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뭐 눈빛을 안 봐도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그런 당이 돼야 된다. 네, 아까 보셨습니다만 배현진 의원 바로 옆에 이제 김기현 의원이 있고 다른 분들 조금 떨어져 있었어요. 거기 안철수, 나경원 다 있었는데 마이크는 김기현 의원만 가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배현진 의원이 저 지역구 행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배현진 의원이 바로 그 국민공감, 그러니까 친윤계 모임이라는 국민공감에 뭐 간사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맡는다는 게 어제 알려졌어요. 그럼 국민공감은 친윤계 모임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서 다 당권 주자들이 있는데 김기현 의원만 나왔고 김기현 의원 나와가지고 본인이 이 정도면 알아들어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런 기회를 주었다 하는 점 하나. 그다음에 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의원하고 2번을 부부 동반으로 식사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언론을 보도해 보면. 자, 저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정치 후기자들이 뭐 윤심이다. 뭐 그다음에 또 이제 뭐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뭐 노심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뭐 문심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역대 어느 대통령도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걸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늘 정치 후기자들이 쓰잖아요. 한국 정치사를 보면. 근데 왜 쓰느냐 그러면. 저도 그런 기자를 오랫동안 해봤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대통령이 2번씩이나 다른 사람은 한 번도 안 했는데 2번씩이나 식사를 했고 그다음에 저렇게 친윤계 모임의 간사를 맡는다는 행사에서 유일하게 그 당권 주자만 불러서 아니 부른 건 아니지만 당권 주자에게만 기회를 줬다. 그 정도 되면 김기현 의원 말대로 당원들은 저 정도면 다 알아요 이제. 윤심이 어디에 있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없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고 그건 뭐 분명히 있는 거고요. 다만 있지만 당원들이 그러나 내년 총선을 위해서 우리는 누굴 찍겠다. 그거는 또 좀 별개의 얘기죠. 자, 오늘 또 대통령실에서도요, 나경원 전 의원을 약간 뭐라 그럴까요?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뭐냐면, 나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위원회 부위원장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가질 경우에 부채 탕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억 단위에. 그걸 했더니, 바로 대통령이, 자, 가서 설명 좀 해라. 사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정부와는 전혀 조율이 안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또 목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뭐 말을 하자마자 바로 이게 반박하는 형식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나 전 의원 어떤 고민일까요? 한번 목소리 들어보시죠. 아직도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저한테 인구 문제 업무를 맡기셨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을 또 나눠야 되지 않나요? 전당대회는 아직 고민이 맞은 걸로. 네, 아직 여러 가지 다 좀 고루고루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어디서 또 무슨 말을 했냐면 결심을 굳혀가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전당대회 모습 보면서 관전만 하는 게 맞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플레이어로 뛰겠다는 뜻이냐 그랬더니 조금 더 마음을 굳혀가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 자, 전순희 변호사, 보실 때 어때요? 나간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여기 뭐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윤심이랑 진짜 윤심은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 마음이 윤심 아니겠냐, 그렇게 말씀을 나경원 전 대표께서 하셨거든요. 네. 그런 거는, 그리고 무엇보다 여론조사에서 본인이 계속 당 내에서 1위를 하고 있고, 충분히 본인이 당대표로서 어떤 자격이, 그런 인기도라던가 당원들한테도 그런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고 있는 데다가 본인이 능력이 있다는 거를 좀 확신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나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출산 관련해서 하라고 지금 맡겼는데 그냥 들어오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대표가 되면 인구 문제, 기후 문제, 대표가 관심 가지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쎄요, 이 나 전 의원의 마음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게다가 여러 가지 또 반대하는 기류가 생기면서 오히려 나 전 의원의 마음을 더 굳게 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해석도 일부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달 26일이었습니다.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한 대가 이 도심 비행 금지 구역 P73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4일 보고를 받고 국민에게 공개를 지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군 지휘부를 비롯해 군 조직 곳곳에 비정상적 요소가 있음도 대통령실이 인지하고 있다. 현재 바로잡아가는 과정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최 편장님, 뭐 인사 이야기도 나오고요. 지난 정권에서 잘못된 거 다 바로잡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기본적으로는 이 문제에 관한 군의 발표가 번복된 것. 근데 그 번복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떤 일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가. 이런 데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인 사실은 지금 드러나는 게 별로 없어요. 다만 윤 대통령도 1월 4일까지는 뭔가 잘못된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여요. 그럼 윤 대통령 전 단계에서 그럼 국방장관은 과연 알고서도 이런 허위 사실을 보고한 것이냐, 아니면 국방장관도 몰랐느냐. 그러면 국방장관이 몰랐다면 그 전에 국방부 정보본부에서 그러면 왜곡된 정보를 올린 것이냐, 아니면 정보본부도 자기네들 분석의 한계 때문에 잘 몰랐던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하나씩 드러나야 돼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거의 또 원인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 뭐 맨날 군이 자꾸 어떤 정권적 차원의 평화 타령 때문에 정신전력 자체가 무너졌던 것 아니냐. 이런 진단도 충분히 가능한 대목이라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니까, 이게 아마 그 사실관계 진단을 통해서 객관적인 거를 확인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문책 조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윤 대통령은 앞서 군의 대비 태세가 부족하다, 상당히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종합적으로 대통령이 상황을 보고 판단할 거다. 전비 태세 검열이 진행되고 있고 최종 결과가 나오면 대통령이 이 결론을 내리지 않겠느냐,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지난달 국방부 장관과 의원들의 질의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왜 그 대비 태세 훈련이 부족하다고 한 것 같습니까? 또 있는 가용 자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훈련했던 점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대통령께서 누차 그 스텔스 최첨단 드론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대비를 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누차 그 부분이 하셨는데,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조기에 그 스텔스 기능까지도 일부 가진 무인기를 전력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무인기 둘러싼 논란이 우리 대비 태세의 부족, 그리고 국방부 군의 거짓말,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서 지금 일파만파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뭐 아쉽게도 늦게 보고됐고, 대통령께조차도 또 번복됐고, 또 처음부터 이렇게 조사도 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일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마지막 아쉬운 부분은 이제 합참하고 국정원의 입장이 또 달라요. 국정원은 용산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더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 실제로 우리는 또 하나는 이게 뭐
전 정권에 물론 그런 부분이 있죠. 훈련을 하지 않았고 그 어떤 평화 기조에서 그 약화된 것도 기강이 해이된 것도 맞습니다만은 계속 전 정권 타령을 하고 있고 그러나 역으로 보면요 안티 드론 시스템이나 SRR 같은 것들은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최적화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스텔스도 이미 도료로 다 나와 있습니다. ADD 이제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뭐 야당이 발목 잡게 하는 전 정권 문제는 이렇게만 가져갈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말하자면 늦었지만 저는 대통령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공개해 늦었지만 그런 것은 대단히 잘했고 무너진 국방부 장관 또 국방부의 신뢰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이냐 그리고 안보라고 하는 단일한 대오의 커뮤니케이션들을 어떻게 새롭게 정립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레이더는 되거든요. 사실은 교모하게 이렇게 하는 레이더 체제는 되는데 그걸 말하자면 1시간 이상 떠오도록 하는 어떤 격추시키지 못하는 현재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구분해서 정밀하게 해결해 가야 된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앞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당부를 했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엄정한 군기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강군의 면모를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항상 군을 신뢰하고 군 지휘 체계의 확립이야말로 군대다운 군대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군을 믿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을 믿어달라고 그랬는데 믿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인적 쇄신이 굉장히 강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만 어떤 결론이 날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북한의 무인기가 어디를 거쳐갔느냐, P73 구역을 침범했느냐 마느냐 그걸 놓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향해서 이 주장을 했었죠. 우리 용산까지 왔었다 주장을 했었는데 여권에서는 국방부와 합참이 몰랐던 정보를 어떻게 알았느냐, 일부에서는 내통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자, 김병주 의원은 어떤 주장을 했었는지 한번 보시죠. 요 그림에 보면은 드론이 1번 경로 1번이 서울 북부로 지났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서울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이 그림만 보면은 용산을 지나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산 지역까지 온 것은 잠깐만요.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 저 김정빈 어저께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 궤적을 보니까 저기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그다음에 저 강진구, 남산 일대까지 이렇게 왔다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용산으로부터 반경 3.7km가 비행 금지 구역이잖아요.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많아요. 네, 김병주 의원이 그냥 추정으로만 했으면 이 군 출신이 군을 정치 공세로 이용한 거다 이렇게 신원식 같은 장군 출신인데 신원식 의원이 주장을 합니다. 짐작만 가지고 소설 쓴 거냐 아니면 어떻게 군도 아직 몰랐던 정보를 김병주 의원이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느냐 어디서 딴 데서 받았냐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물타기라고 봅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우리 영공이 뚫렸습니다. 북한에 의해서 영공이 뚫렸고 대통령실까지도 탐지했다는 그런 정황이 나온 상황에서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의 무대책, 무방비 이러한 무책임의 그러한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문제입니다. 안보는 정말 이거 여야가 중요하지 않고 정말 중요하죠. 안보 문제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했으면 관련자들에 대해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석을 하고 다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대통령실이 하는 것은 이 문제를 제기한 김병주 의원에 대해서 북한과 내통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거는 안보를 안 하겠다는 거로밖에 국가를 지키지 않고 남탓만 하는 태도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이 보여줘야 될 거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이러한 일이 있었고 사실을 알려드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는 굳건한 강력한 대한민국이 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게 우리 국민들에게도 그리고 전체적인 당 차원에서나 그 통치 행위적 측면에서도 저는 유의미하다. 이런 논쟁적인 논쟁,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 물어뜯기는
의미가 없다고. 네. 자, 그런데 여권에서는 어디서 입수했는지 명백하게 밝혀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김병주 의원은 그런데 지도만 보면 다 아는 내용이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는데 한번 양측의 주장 들어보시죠. 군 당국 내에서도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고 한데 군 내에서 비밀 정보를 입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부터 입수한 것인지도 국민들에게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한 30분만 연구하면 알 수 있다는데 그 재주를 좀 국민들에게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가 제시한 비행 궤적에다가 한남동으로부터 3.7km, 대통령 용산 집무실로부터 3.7km를 그렸을 때 비행 궤적이 일부 스쳐듯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조금만 볼 줄 아는 일반 국민이라면 이 지도를 보고 종로와 남산 사이에 지나갔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을 이것을 북한으로부터 받은 정보인 양 지금 색깔 공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김 의원은 북한과 마치 자신이 내통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황당해서 잠을 못 잤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서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보기엔 내통까지는 뭐 아닌 것 같은데요. 아마 이게 본인이 그냥 추측으로 저는 이제 예측한 게 우연히 맞은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고요. 뭐 제가 이제 여기서 무인 드론기 지금 이제 김병주 의원이나 민주당에서 계속 윤석열 정권의 안보 참사라고 공격하는 거 이거 하나 지적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게 그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상당히 그 북한에 드론이 오면 잘 탐지하고 잘 격추하고 이렇게 군이 잘했는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면서 군이 무능해져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안보가 뻥 뚫리게 된 겁니까? 저는 그래 안 봅니다. 이게 결국 5년 동안 누적된 군의 무능이 이번에 드러난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지금 이게 저는 가장 큰 원인은 9.19 합의로 봐요. 결국에 우리가 정찰 능력이 뛰어난 부분이 다 이게 사장돼 버리고 정찰 자산이 우리가 이게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따라서는 이번 기회에 그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한 번만 더 이렇게 어겼을 때 9.19 합의 파기까지 포함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걸로 이게 정정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뭐 확성기 방송을 다시 재개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인 대북 합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이제 효력을 정지하는 그런 방안들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 편집장님, 지금 북한에서 굉장히 싫어할 만한 게 그런 건가요? 확성기라든지 뭐. 그렇죠. 아니 그 이제 탈북민들 뭐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저 확성기 방송 저런 걸 듣고서 탈북을 결심했다 이런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더군다나 아무리 성분 좋은 사람들을 휴전선 인근에다가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그렇더라도 저게 뭐 일방적으로 무슨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을 비난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뭐 어떤 국제 정세나 아니면 심지어는 뭐 노래 같은 것도 듣고 이 자본주의에 대한 동경 같은 거를 유발할 수 있는 굉장한 심리전의 일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대목이니까 저런 게 하나의 카드가 될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 무인기가 우리 도심을 휩쓸고 갔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북한을 대할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